한국조선업은 끝났다. 제가 세계 최대 경제지에 쓴 이 한 문장이 한국 주식시장을 하루 만에 10% 폭락시켰습니다. 일본 전체가 환호했죠. 드디어 사카모토가 진실을 말했다. 하지만 사흘 후 트럼프가 발표한 소식에 제 세계가 무너졌어요. 미국 차세대 함대 발주처 한국 선정. 일본은 완전히 탈락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북해 폭풍에서 일본 배는 침몰했는데 한국 배는 멀쩡히 살아 돌아온 거예요. 제가 조립국이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배가 말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바보는 저였다는 걸.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보죠. 저는 사카모토 준입니다. 62세, 일본의 국제경제 칼럼니스트죠. 그날 아침 저는 세상을 뒤흔들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도쿄 아침 거리의 소음을 뚫고 나왔어요. 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조선업은 끝났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제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죠. 하지만 그 떨림이 무엇 때문인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장에게 원고를 보낸 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쿄만 너머로 보이는 조선소들이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곳이었죠. 이제 다시 우리 시대가 온다. 중얼거리며 커피잔을 입에 댔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제 칼럼이 발표된 지 3시간 만에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일본 경제계는 환호했어요. 드디어 사카모토가 진실을 말했다. 도쿄증권거래소 조선 관련주들이 급등했죠. 반면 한국은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제 휴대폰엔 일본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죠. 도쿄 프레스센터 오후 2시.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양복 재킷을 가다듬으며 마이크 앞에 섰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을 원한다면 당연히 일본이겠죠. 제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조립국 한국은 아니니까요. 그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조선업의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조롱하듯이. 평가요? 누가 했습니까? 기술은 평가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일본이 만든 배와 한국이 조립한 배, 어느 것이 더 정밀할까요?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한국의 한 조선소 수석 설계 엔지니어 정무현이라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난 오늘도 내 배를 설계한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킥킥 웃었죠. 참 순진하네. 하지만 그날 저녁 제게 이상한 영상이 하나 전달됐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는 기술자 인터뷰였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한 번도 같은 배를 2번 만든 적 없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카메라가 그의 손을 클로즈업했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놀랍도록 정갈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끄려다가 멈칫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서 보인 것은 자신감이었어요. 조롱당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마치 자기가 옳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그 영상을 3번 더 봤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번도 같은 배를 2번 만든 적 없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불을 덮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말장난일 뿐이야. 하지만 그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한 척. 그 배의 선체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어요. 메이드 인 코리어. 꿈에서 깬 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30분. 창밖엔 도쿄의 네온 사인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쓴 칼럼 인쇄본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조선업은 끝났다. 제 글을 다시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옳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 불안감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제 칼럼이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국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CNN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정부 차세대 친환경 함대 발주처 공식 발표. 저는 당연히 일본이 선정됐을 거라 생각했죠. 화면을 보는 순간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한국 조선소 선정. 바닥에 떨어진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 흰 셔츠에도 갈색 얼룩이 생겼어요.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리며 다른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BBC 모든 곳에서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탈락이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긴급 칼럼을 썼어요. 트럼프는 감정에 휘둘렸다.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죠. 일본을 벌인 실수, 곧 후회할 것이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한일 조선기술협업 프로젝트. 저는 일본 외무성 고문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부산의 한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일본의 설계가 더 안전합니다. 우리 측 엔지니어가 말했을 때 한국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테스트해 보시죠. 그리고 나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설계가 일본보다 연료 효율성에서 30% 앞섰어요. 진동률도 절반이었죠. 그날 제가 받은 굴욕을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자들 앞에서 일본 기술의 한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의 침묵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도 졌고 지금도 질까 두렵다.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트럼프 고문단의 한 관계자였습니다. 사카모토 씨, 인터뷰한 건 어떠신가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그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실적을 믿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시작하려 했을 때 그가 끊어버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계약 담당자 발표를 보셨나요? 납기 정확도 99.8%, 결함률 0.02%. 우린 한국을 믿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5년 전 그 굴욕이 다시 떠올랐죠. 그때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창밖을 보니 도쿄만의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그곳이 이제는 한산해 보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미국 발주 소식이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사히 신문을 펼쳤어요. 그런데 천면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한국이 기술에서 앞선 건가? 일본 언론조차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문을 접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칼럼에 대한 반박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 글을 맹신했던 독자들조차 사카모토가 틀렸나? 하며 댓글을 달고 있었죠. 처음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신념을 증명해야 해. 저는 그렇게 결심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기획했어요. 제목은 조선업의 진실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현실을 직접 취재해서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겠다는 계획이었죠. 제작팀이 보내온 첫 번째 편집본을 받은 건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국 거제도의 한 조선소 내부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조잡한 작업 환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밀했습니다. 카메라가 한 작업자의 손을 클로즈업했을 때 저는 멈칫했어요. 그 남자는 0.1mm 단위로 철판을 재고 있었습니다. 설계 단 0.1mm 오차도 허용 안 됩니다. 화면 속에서 들려온 기술자의 음성이 제 귓가를 때렸어요. 저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엔 용접 장면이었습니다. 박두식이라는 59세 장인이 나왔죠. 그의 손놀림은 예술이었어요. 불꽃이 튀는 가운데서도 미세한 떨림 하나 없이 완벽한 선을 그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과 다를 게 없는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편집본 마지막 부분에서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납기일 준수율이었어요. 7년 연속 무지각 출항 기록. 하루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였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정무현이라는 설계 엔지니어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우린 매번 이전보다 나은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진실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틀렸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이건 편집된 거야. 좋은 부분만 보여준 거라고.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어요. 저는 서재를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컵 마셨죠.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기로 한 거예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확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같은 배를 2번 만든 적 없다는 그 기술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린 매번 이전보다 나은 배를 만든다는 정무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한국 기술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목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습한 공기가 제 폐를 채웠어요. 가방을 끌며 입국장을 나오는데 제 가슴은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죠. 거제도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풍경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디선가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조선소들이었죠.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도착입니다. 버스 기사가 말했을 때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어요. 조선소 정문 앞에 서자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도쿄만의 조선소보다 훨씬 컸어요. 깨끗하기도 했고요. 사카모토 씨시죠? 마중 나온 한국인 직원이 저를 반겼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헬멧을 쓰고 걷는데 발밑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리듬감이 있었죠. 첫 번째로 본 건 자동화 라인이었어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철판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동화와 수작업의 조화네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박두식이라는 용접 장인을 만났어요. 59세, 30년 경력이라고 했죠. 그는 제가 다가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어요. 용접 토치에서 나오는 불꽃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은 예리했어요. 기술은 말이 아니라 손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작업을 마친 박두식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린 부끄럽지 않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그가 방금 용접한 부분을 자세히 봤어요. 이음새가 완벽했습니다. 일본 최고 기술자들이 해도 이 정도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제가 중얼거리자 박두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습이죠. 매일 같은 걸 하지만 매번 다르게 해야 하거든요. 같은 배는 없으니까.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한 번도 같은 배를 2번 만든 적 없다는 그 기술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설계실이었어요. 정무현 수석 엔지니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3D 설계도가 떠 있었어요. LNG 친환경 추진선이라고 했습니다. 진동률이 0.03%네요.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어요. 일본 기술로도 0.05%가 한계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죠? 정무현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설계할 때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합니다. 파도의 높이, 선체의 무게 배분, 엔진의 진동 주기. 모든 걸 고려해야 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과거에 조롱했던 그 설계를 한국이 실제로 구현하고 있다는 걸. 15년 전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기술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배는 언제 출항하나요? 제가 물었을 때 정무현이 달력을 가리켰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하루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조선소를 나오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기술이 뒤떨어지기는커녕 어떤 부분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죠.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틀렸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어요. 서재에 앉아 한국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고 있었죠. 정무현의 설계도 박두식의 용접 작업,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긴급 뉴스가 떴어요. 북해 해역에서 대형 폭풍 발생, 여러 선박 조난.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북해는 세계에서 가장 거친 바다 중 하나였어요. 파도 높이가 15m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뉴스를 보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바다에 한국산 배들도 있을 텐데. 괜찮을까? 이상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 배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3일이 지났어요. BBC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해 폭풍으로 일본 화물선 2척 침몰, 승무원 구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본 배가 침몰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국 배 소식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더 자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건조 LNG 추진선 코리어 파이어니어 북해 폭풍 속에서도 무사 귀환. 제가 며칠 전에 봤던 바로 그 배였어요. 정무현이 설계했던 그 배 말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 배는 침몰했는데 한국 배는 살아남았다니.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 미국인이었어요. 인터뷰 영상이 있었죠. 기대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역시 한국 배네요. 선장의 말이 제 귓가를 때렸어요.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거든요. 진동률이 정말 낮더라고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진동률. 바로 정무현이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0.03% 말이에요. 그게 실제 상황에서 증명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롱했던 배가 실제로는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일본 기술을 자랑하던 제가 한국 기술의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어요. 그 배의 결함률 기록이었습니다. 제로. 완전히 제로였어요. 지난 2년간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었다는 뜻이었죠.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최고 기술로도 이런 기록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립국이라고 부른 한국이 해낸 거였어요. 저는 서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만이 보였어요.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일본 조선업의 터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한산했습니다. 크레인들도 예전만큼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비웃었던 배가 내 생명을 지켰다. 저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그토록 깎아내리려 했던 한국 기술이 실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것을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일본 조선업계 관계자였습니다. 사카모토 씨, 북해 사건 보셨죠? 이제 뭐라고 하실 건가요?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다시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칼럼을 써야 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써온 모든 글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진실을 써야 해.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제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 글자들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였습니다. 새벽 4시까지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틀렸다. 조선의 기준은 한국이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신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장에게 원고를 보낸 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쿄의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세상이 뒤집힐 거라는 걸 알았죠. 제가 직접 뒤집는 거였으니까요. 오전 9시 칼럼이 발표됐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일본 보수 언론들의 전화였습니다. 사카모토, 당신 미쳤소? 배신자. 매국노. 욕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15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거짓말에서 벗어난 기분이었거든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죠. 오후에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도쿄 프레스센터는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이번엔 떨림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북해에서 일어난 일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일본 배는 침몰했고 한국 배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국은 조선의 조립국이 아닙니다. 기중국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렸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일본 극우 매체들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사카모토, 한국에 매수됐나 일본을 팔아먹은 배신자 온라인에는 저를 향한 악플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제 집 앞에 시위꾼들이 몰려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 사이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기술은 결국 진실로 드러난다는 평가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덴마크의 한 해운회사 CEO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사카모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정무현이었습니다. 사카모토 씨 기사 잘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고마워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간신히 말하자 정무현이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이틀 후 국제해양기술포럼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연단에 서서 정무현을 찾았습니다. 그가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에는 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국경을 넘고 싶습니다. 연설을 마친 뒤 저는 정무현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무현 씨,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무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개 들어요. 기술자끼리 뭘 그래요? 그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15년 만에 느끼는 진짜 존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새로운 칼럼을 썼어요. 제목은 기술자에게 배운다였습니다. 더 이상 국가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기술자에 대한 예의였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강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이상하게도 이제야 한국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이라는 안개가 걷히고 나니 진짜 모습이 보인 거였어요.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두식이었어요. 기술은 정직합니다. 사카모토 씨도 정직하시네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준은 바뀌었구나. 저는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덮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제 사과 칼럼이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아침에 일어나 국제해운 뉴스를 확인하던 중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 차세대 유조선 발주 조건 마이너스 한국처럼 만들어달라. 저는 커피잔을 든 손을 멈췄어요. 한국처럼이라는 표현이 이제 세계 조선업계의 기준이 된 거였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심지어 독일까지 모든 발주처들이 같은 조건을 내걸고 있었어요. 진동률 0.03% 이하, 납기 준수율 99% 이상, 결합률 0.01% 이하. 이 모든 기준이 한국 조선소의 실적에서 나온 것들이었죠. 제가 한때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수치들이요. 점심시간에 도쿄 시내를 걷다가 우연히 일본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국 기준을 맞추려면 10년은 걸릴 텐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이 드러난 것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조선업의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일본 기술이 이제는 10년 뒤처진 과거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오후에 특별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고문이었어요. 사카모토 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틀 후 워싱턴에서 만난 그 고문은 솔직했습니다. 처음엔 일본을 선호했어요. 전통적 동맹국이니까요. 하지만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조선소의 실적이 일본을 모든 면에서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린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래. 제가 과거에 매달려 있을 때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뒤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차세대 조선소 건립을 추진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 시점은 10년 후였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인정한 셈이었죠. 그때 제게 특별한 초대장이 왔어요. 국제해사기구 기술자문단 회의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 규격 기준안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비웃었던 그 나라가 이제 세계 기준을 만드는 자리에 선 거였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는 경건했어요. 정무현이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새로운 친환경 선박 기준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였죠. 탄소 배출량 기존 대비 70% 감소, 소음 공해 80% 감소, 해양 생태계 영향도 90% 감소. 정무현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뒤 각국 대표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정무현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는 걸 알았던 거죠. 회의 후 정무현과 커피를 마셨어요. 사카모토 씨, 이제 믿으시나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요. 아니, 확신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마지막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기준이 된 나라였어요. 더 이상 변명이나 합리화는 없었습니다. 순수한 인정과 존경만 있었죠. 한국이 세계 조선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다. 그렇게 쓰며 저는 편안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제대로 말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제네바 호텔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봉우리들이 아름다웠어요. 그 풍경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도 저 산봉우리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변한 건 진실이 아니라 제 시각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관광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거였어요. 배울 게 많았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거제도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다시 봤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었지만 이번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편견이라는 안경을 벗고 나니 진짜 모습이 보인 거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조선소에서 마중 나온 직원이 말했어요.
세계 최초 완전 탄소 중립 선박 시운전이 있거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된 거였어요. 부두에 도착하자 거대한 배가 보였습니다. 코리어 파이어니어 2호라는 이름이 선체에 새겨져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메이드 인 코리어 각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자들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박두식이 저를 반겼습니다. 사카모토 씨, 또 오셨네요.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았어요. 이번엔 제가 만든 배를 직접 타보시죠. 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데도 갑판 위에 놓인 물잔의 물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0.02% 진동률이 이런 거구나. 속으로 감탄했어요. 선장실에서 정무현을 만났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설계한 배는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놀랍습니다. 이런 배를 탈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배가 출항했습니다. 부산 앞바다로 나가는 동안 저는 갑판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배는 조용히 그리고 안정되게 나아갔습니다. 파도가 조금 거칠어져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기술은 조용히 아주 멀리 갑니다. 정무현이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소음을 내지 않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기술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철학이 무엇인지를요.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하고 시끄럽지 않지만 강력한. 마치 이 나라 사람들의 성격과 닮아 있었어요.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뭉클했어요. 한때 제가 무시했던 그 깃발이 이제는 세계 최고 기술의 상징처럼 보였거든요.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박두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카모토 씨, 처음 오셨을 때랑 많이 달라지셨네요. 뭐가 달라졌나요? 제가 물었어요. 눈빛이요. 이제 진짜 기술자의 눈빛이에요. 그날 저녁 송별 만찬에서 정무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말 대신 배로 답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의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기술자의 진짜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이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온 뒤 저는 마지막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혁명, 가장 먼 항해였어요.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보여줬다. 그들의 배는 조용히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멀리 간다. 그 칼럼을 마지막으로 저는 기자 생활을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후회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실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지금 저는 도쿄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확인해요. 새로운 배가 출항할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어요. 그들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거든요. 창밖으로 도쿄만이 보입니다. 예전처럼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의 배들이 조용히 항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며칠 전 정무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달까지 가는 우주선용 엔진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들이라면 정말 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기술은 정말 조용히 그리고 아주 멀리 갑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진짜 기술의 힘을 느끼셨나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소음이 아니라 침묵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순간을요. 저에게는 한국의 바다에서였습니다. 조용히 나아가는 배 위에서 저는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진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